안녕하십니까, 소마 시네마입니다. 자, 오랜만에 리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다룰 영화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신경 써서 볼 것 같지 않은, 상영 회차가 많지 않은 영화를 오랜만에 또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에 화제작은 사실 저기 뭐죠? 한국 영화들인데요. 일단은 이 작품이 상영 회차가 적기 때문에 이 작품을 먼저 봤습니다. 일단은 애니멀 킹덤이고요. 애니멀 킹덤은 프랑스 영화입니다. 그래서 드물게 또 사용되는 프랑스 영화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작품은 2023년도에 칸 영화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분을 개막작으로 소개되었다고 하네요. 우리나라 개봉은 좀 부산 영화제 거쳐서 오랜만에 좀 늦게 개봉이 됐습니다. 이 감독의 연출자는 토마스 카일리인데요. 사실 좀 낯선 감독입니다. 그래도 프랑스 내에서는 꽤 기대가 촉망되는, 기대를 받고 있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고요. 프랑스 영화 생각하면 좀 현학적인 좀 그런 그 대사량이 많은 그런 내용들이 많은 스타일들이 많은데, 이 감독의 경우에는 적어도 이 영화에 한정돼서는 대사보다는 이미지로서 그리고 감성적으로 표현하는 데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런 감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의 장편 데뷔작인 싸우는 사람들로 세자르 영화제는, 이제 세자르 영화제는 프랑스의 그, 그 일종의 아카데미상 같은 영화제죠. 프랑스 영화제에서 프랑스 세자르 영화제 그 첫 데뷔작이 여우주연상 신인남상 데뷔작품상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에드비탐이라고 하는 시리즈물로 역시 또 시리즈 시상식에서 이제 또 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작품 애니멀 킹덤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 노미네이션 되었다가 주 기술상 쪽을 많이 받았어요. 촬영상, 시각효과상, 의상상, 음향상, 음악상을 수상했습니다. 5개 부분 수상을 받았네요. 자, 어쨌든 이 작품이 이렇게 그 일종의 우화라고 할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명쾌하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다층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이 작품에 대한 그 인터뷰를 보면 언급받은 영화로 두 편의 영화 언급이 되는데, 시드니 루멧 감독의 허공의 질주라는 러닝 언 엠티라고 하는 이제 영화 팬들 사이에서 꽤 오래된 그 클래식이죠. 그 작품하고 봉준호 감독의 괴물을 참고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주요 구도가 그 부자 관계이기 때문에 허공의 질주 역시도 일종의 그런 새 삶을 열어준다는 그런 서사적 구조 자체가 이제 그 허공의 질주에 연관되어 있고요. 괴물과의 연관의 경우에는 이 감독님의 이제 봉준호 감독의 그런 좀 연출 스타일에 대한 좀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고 있네요. 자, 어쨌든 이 작품은 그 로튼 토마토지 수상은 이제 83% 호평을 많이 받았고요. 좀 독창적인 영화긴 하니까요. 그 다음에 국내 그 평단에서도 3개 반에서 별 3개 반에서 4개 정도의 꽤 좋은 평가를 받은 작품입니다. 이 지금 20자평 중에서는 무엇보다 어떻게 집중하는 정치 윤리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공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런 좀다 저기 뭐야 배척보다는 공생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재가 애니멀 킹덤이고요. 원래 프랑스어 제목은 뭐죠? 프랑스어를 잘 모르니까 원래 원제가 있습니다만 뭐 그렇습니다. 자, 이 작품의 이제 구도는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에 첫 장면에 이제 이 10대 거의 이제 하이틴을 맞이하고 있는 에밀이라고 하는 소년과 프랑스와라고 하는 아버지 로망 드리스입니다. 직업은 로망 드리스가 연기하는 프랑스와는 이제 요리사고요. 에밀은 학생이죠. 둘이 이제 차에 그 파리 시내에서 차가 막혀 있는 러시아워에서 이제 그 교통지옥 안에 갇혀가지고 투덜거리는 장면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가는 길은 이제 영화를 조금 이따 영화를 보다 보면 좀 나옵니다만 그들의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거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어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화의 첫 장면에 보면 에밀이 그 자기 반려견 알버트인가요?
그 반려견에게 과자를 먹이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 프랑스와가 그 아버지로서 잔소리를 이제 하는 거죠. 그 이 성분을 이야기하면서 좋지 않은 거다. 아까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좀 기억이 나는데 먹는 것은 언어와 마찬가지로 자신을 규정하는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강아지에도 먹이지 말고 너도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잔소리가 계속 이어지고 에밀은 이제 화가 나가지고 러시아어에 정체되어 있는 차에서 뛰쳐나가 버리고 프랑스아는 그의 에밀을 쫓아서 뛰어내리게 되죠.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사건과 맞닥뜨리게 되고요. 여기 이제 주요 인물을 좀 요약하기 위해서 이제 화면을 구성하고 있는데 뭐 배우 이름들이 이제 프랑스 배우들이기 때문에 익숙하지는 않아서 뭐 썩 막 들어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줄리아 역할은 아델 에그자르 코플로스가 역할하고 있고 경찰입니다. 톰 메르시에라고 하는 인물은 픽스.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인 애니멀 킹덤처럼 이 영화의 등장인물들은 일종의 감염 증상 아니면 뭐 질병에 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비가 되는 게 아니고 동물화가 됩니다. 애니멀 킹덤이라는 영화의 설정상. 그러니까 판타지적인 설정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수인이라고 하는 개념, 동물 인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 영화의 주요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 좀 영화의 캐릭터상 줄리아도 점차 좀 자기 본분에 충실한 경찰에서 상황을 인지하고 이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것, 당국의 명령에만 따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회의를 만나는 이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프랑스와 에밀 부자를 만나면서 좀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픽스는 이들 부자가 러시아어 시간에 만나서 앰뷸런스에서 탈출하는 일종의 수인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수인 인물로 이렇게 이제 등장하고 나중에 픽스라는 이름은 픽스가 고정되어 있다는 이름이죠. 근데 뭐 이 인물의 경우는 좀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픽스라고 하는 인물이지만 이 사람은 점차 새화돼요. 독수리 같이 좀 큰 새화 되면서 날지 못하는 새여서 이제 나는 새로 점차 변화됩니다. 대신 인간으로서의 말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애니멀 킹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코로나 시국의 경험들이 좀 투영되어 있는 영화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시에 전적인 이야기의 서사는 성장 영화에 가깝습니다. 이 프랑스와라고 하는 아버지와 에밀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보자면 프랑스와는 이미 이 영화의 첫 앞부분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사랑에 맞지 않는 아내를 지금 아내가 수인화돼 가지고 동물화돼서 지금 그 수용소에 있는 상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새로 지어져 있는 남프랑스 지역에 수용소가 지어지고 어머니도 그걸로 이제 강제 이주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서 만나는 것은 이제 의사들이고요. 의사들은 이 지금 갑작스럽게 변화된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일종의 그 격리의 정책을 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정답이 뭐 있다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미 그 우리 코로나 시기 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던 것처럼 결국 이제 격리가 일단 그 보건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들인데 여기서는 일종의 그 뭐 미셸 푸코 같은 옛날 철학자들이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을 썼던 것처럼 뭔가 이 우리가 섞여 살지 않고 과연 배제만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좀 투영되어 있어요. 그 개념은 이제 사실은 이제 푸코의 감시와 처벌에서도 언급되어 있는 것처럼 이제 이 병이라고 하는 정신병이라는 것이 지극히 현대적인 질병으로 격리가 된 것이고 그 감시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대적인 그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애니멀 킹덤이라고 하는 이 판타지 설정에 의하면 인간이 동물화 되었을 때 그 동물들을 어떻게 대하는 것인가의 문제인데 사실 뭐 이 얘기를 따지자면 문화적으로는 뭐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겪을 이민자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의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에밀처럼 성장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는 변화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시각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영화에는 물리적인 설정상으로는 영화의 이 세계관 속에서는 이 수인화가 일종의
이루어지게 되고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중에 이제 에밀 그리고 프랑스와의 부인이자 에밀의 어머니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감독 토머스 카일리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아요. 물론 이들이 이제 하나의 가족으로서 잘 살아가던 모습들 같은 것도 보시고 보면 지금 미장센에 보시면 여기 이제 또 동물 자국 같은 것들로 표현돼서 동물들의 모습을 한 인간, 수인화된 모습들의 인간들을 드문드문 보여주긴 합니다만 그렇게 막 노골적으로 뭐 공포감을 일으키거나 하는 형식으로 비어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헐리우드 같은 경우에 보면 뭐 혹성탈출 시리즈도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드라마 투루기로 될 것이냐인데 어떻게 우리들이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이제 번뇌 같은 것들이 이제 애니멀 킹덤에는 좀 더 중심적 주제로 부각된다고 알 수 있겠죠. 그런 스타일로 있기 때문에 영화는 아름다우면서도 슬프고 뭐 이런 정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동에는 이제 세즈르 영화제에서 상을 받았던 음악의 역할도 상당히 큰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어머니의 모습도 이렇게 뒷모습만 보여주고 동물화되었다는 정도의 뉘앙스만 보여주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주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에밀과 프랑스와도 남프랑스로 이주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그 60년대의 학생 운동의 여파로 수백 FBI에게 쫓기면서 그 수사당국에 피해서 자녀들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동시키는 러닝 언 엠티 허공 속의 질주와의 이제 설정과 좀 유사한 설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유사한 면이 있죠. 그런 외부적 요인들로 인하여 이사하게 된다는 거니까요. 에밀은 여기서 이제 보면 얼굴에도 표정 앞부분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아마도 엄마가 수인화되면서 그 아들의 그 얼굴에 상처가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직접 언급은 뭐 이렇게 대사상에서 유추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만 아마도 엄마가 아들에게도 공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이성을 잃게 되고 이제 수인화되기 때문에 동물화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마 이제 상처를 입힌 것이 이제 주요 엄마와 아빠가 이 엄마와 같이 살기를 포기하고 병원의 격리를 인정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제 에밀은 이 성장기에 있어서 그런 엄마의 모습을 인정할 수가 없죠. 아빠는 네 엄마야라고 하면서 가서 말이라도 해봐라고 하지만 어차피 엄마는 알아듣지도 못할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또 이것도 현대적 풍경인데 말하자면 뭐 치매를 걸리거나 질병에 걸려서 의사소통이 안 돼 있는 상황에 있는 만약에 자녀의 감정이라면 그런 비슷한 이 에밀과 비슷한 감정을 갖지 않을까 싶어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되겠죠. 자, 어쨌든 프랑스에서 이 파리에서 어쨌든 셰프로 일하고 있었던 이 프랑스와도 이제 엄마 때문에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에밀은 이제 새로운 세계에 이제 접속하게 되는데 여기서 만나는 이제 소녀가 이 소녀예요. 그죠? 이 소녀가 있으면서 이 소녀 이름이 갑자기 궁금해졌네요. 이 소녀도 나름 중요합니다. 이게 아마 그 행동장애 또는 이렇게 해서 이 소녀의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어쨌든 어떻게 보면 무례할 수도 있는데 궁금증을 그냥 걸러내지 않고 말하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주인공 에밀이 영화 전체적으로 보면 그 수인화의 징후가 나타나면서 서서히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갈 때까지 뭐 완벽하게 동물화되지는 않습니다만 그 동물의 성격을 이제 점점 가져가게 됩니다. 근데 이 소녀의 경우에는 그런 에밀의 변화를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캐릭터로 등장한다는 면에서 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리나라고 하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영화의 첫 장부터 자기 이제 ADHD인가요? 그러니까 질병을 정확하게 말할 수 없겠는데 일단은 왜 갑자기 이주하게 되었느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직설적으로 터뜨리면서 오히려 에밀과 가까워지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일종의 일군의 또래 집단의 무슨 파티 같은 것들이 이제 영화에서 이제 한쪽에 보여주죠. 자,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지금 이렇게 둘이 사이 가까워지고요. 그 다음에 이 지금 경찰로 등장하는
줄리라고 하는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 여성은 일종의 약간 이 그래도 조심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옆에 있는 젊은 순경 같은 경우에는 괴물이라고 이제 수인화된 인물들을 갖다가 표현합니다만, 그래도 이 줄리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이것들은 약간 회의적 이 사건을 접하면서 약간씩 회의적, 그리고 프랑스와 같은 사람을 만나면서 좀 더 변화되는, 그러니까 지금 이 당국이 이 되고 있는 이 현상을 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좀 부정적인 시각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큰 행동을 한다고 할 수도 없겠지만 입장이 변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이제 좀 더 심화되는 계기는 이 수용소로 이동을 한 다음에 이제 이동 과정에서 이 이동 차량에 그 사고가 발생을 해요. 사고 발생을 하면서 실종자가 갑자기 이제 이 숲속 마을에 40여 명 정도가 이제 실종돼 버리는 거죠. 누군가 죽었을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지금 자기의 그 와이프고 부인도 역시 이미 이제 수인화가 된 다음에 도물화가 돼서 어디론가로 사라져 버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프랑스와는 이 자신의 그 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색, 뭐 이렇게 실종, 자기 나름의 수색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들과의 갈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아들도 발생이 되고, 한쪽에서는 이 둘은 사실 이제 이 프랑스와의 입장에서도 이제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고, 갑자기 이제 부인은 수인화가 됐고 동물화가 됐고, 그 동물화가 된 부인을 떠나지 못해 가지고 이 남프랑스까지 이주를 한 상태예요. 그리고 갑자기 이제 부인은 사고로 인해서 어디 숲속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라나라고 하는 그 부인을 갖다 찾아 나서고 있는 이 프랑스와는 동시에 이제 그 아들에게 큰 신경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외면하는 뭐 그런 나쁜 아빠랑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만, 반면에 이 조금씩 성장하게 됩니다. 이 에밀이라고 하는 인물도 뭐 교육동화 에밀의 이름을 교육책 저기 뭐야 따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루소의 책에서 이름 따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에밀의 경우에도 이 엄마라고 하는 존재를 갖다가 이 자신의 수인화 점차의 징후의 결과에 따라서 이제 엄마를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이 되고, 아빠와도 공감하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에미라고 하는 인물과 이제 이 여성이죠. 이 경찰 줄리랑은 어떤 연대감을 가지게 되냐면, 이 탈출했던 이 수인화된 인간들이 슈퍼마켓으로 틈입하게 되면서 들어오게 되면서 이들을 갖다가 이제 잡는 과정에서 이제 좀 더 상황을 이해하게 돼요. 근데 상황은 점점 이제 전체적인 상황은 영화에서 깊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점차 폭력적인 양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경찰들로부터 벗어나서 이 수인화된 존재들을 갖다가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하고 분리시키기 위한 정책을 취하게 되죠. 그 정책에서 경찰은 이제 보조 역할만을 하게 되고요. 그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줄리는 또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취하게 되는 사람이 됩니다. 영화에서는 크게 부각되진 않는다고 볼 수 있는데, 감독의 인터뷰에 따르면 줄리도 이제 그런 심적 변화를 뚜렷하게 갖는 인물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자, 여기서 이 영화에서 좀 빛나는 인물은 역시 거의 이 영화가 데뷔작이라고 할 수 있는 폴 키르커, 누구죠? 폴 키르세. 폴 키르세라고 하는 이 청년이 연기하는 에밀의 연기입니다. 이 에밀은 되게 뚱하면서 되게 복합적인 연기인데, 어떻게 보면 영화에 대해서 영화 연기에 대해서 깊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순수함과 더불어서 점차 수인성, 동물성을 가지게 되는 인물로 이렇게 커 나가게 돼요. 그러면서 이
그 전까지는 혐오하던 대상이었죠. 이 동물화되는 인간에 대해서 엄마가 동물화되었지만 그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거고 본인도 그런 동물화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컸습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현실 이제 자신을 직시하면서 픽스라고 하는 이 존재 점차 새가 돼가고 있는. 그러니까 처음에 영화의 첫 장면에서는 팔의 한쪽만 날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숲속을 배회하다가 만난 픽스의 경우에는 양팔을 가지고 좀 더 공격적으로 와서 오히려 이제 이 에밀에게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피를 흘리는 상황입니다만 에밀은 이 병원행을 거부하죠. 이미 엄마를 통해서 그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었겠죠. 자신이 수용소로 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엄마를 통해서 봤던 수인에 대한 거부감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복합적인 이유로 인하여 거부하게 됩니다. 대신 픽스와의 우정을 쌓아가는데 동물적인 그런 소통이겠죠. 픽스에게 먹을 것을 구해주고 그 다음에 이 픽스가 그 나는 연습을 해요. 새로서 나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등의 도움을 주면서 픽스와 가깝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미 이제 많이 동물화 되어 있는 엄마를 어렴풋이 만나는 장면도 등장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프랑스와 입장에서는 에밀이 일종의 그 동물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동물화가 된다는 것은 즉 이 현재 이 영화의 배경상의 시스템에 의하면 수용소로 가거나 격리되어야 된다는 뜻이고 떠나보내야 된다는 뜻이겠죠. 근데 어떻게 보면 모든 부모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영화의 이제 다층적 구조가 동시에 또 등장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밀은 점차 이제 동경하게 되죠. 에밀은 이 자연에 대해서 동경하게 되고 자신의 동물성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점차 에밀은 예를 들면 손발을 갖다가 자유롭게 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타는 자전거를 제대로 몰지 못한다거나 글씨 쓴다거나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인 측면에도 이제 픽스를 통해서 이 언어 능력도 점차 상실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아빠 프랑스와는 그 사실을 이제 주변에 숨기기 위해서 영화 중후반부에 가면 애를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에밀이 이제 친구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이제 에밀의 그런 좀 방어적인 기제들이 본능을 하면서 동물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에밀의 경우에는 자연으로 가게 되는 양상을 됩니다. 소통도 그런 동물적인 소리를 내면서 소통하게 되는 모습들 같은 것도 보여주죠. 영화에는 이렇게 점차 카멜레온 같이 되는 소년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양서류화된 아이의 모습을 보여준다든가 이런 장면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종의 영화는 자기도 모르게 숲속을 뛰어다니다가 이 수인화된 존재들이 일종의 이루고 있는 일종의 일종의 자기들만의 파라다이스죠. 자기들만의 파라다이스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결국은 이제 그 속에서 군대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면서 아빠 프랑스와는 다시 경찰에게 잡혀온 에밀을 만나고 이 에밀에게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애니멀 킹덤이라는 영화는 전체적으로 보자면 사실 이렇게 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한편적인 이야기로 아빠와 아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되게 이야기는 다층적이기도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말하자면 일종의 전염병의 유행도 떠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민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과연 인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이 영화의 판타지적 요소라고 하는 거는 꼭 실현된다고 말할 수 있다기보다도 갑자기 변화하는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날 수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에 대한 인식도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인식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 변화하는 세대에 대해서 과연 일방적인 배제의 정책들 영화 속에 이제 표현되고 있는
프랑스 정부의 일종의 배제와 격리, 수용의 문제 이런 문제들 같은 부분들도 이제 고민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뭐 치매 문제라든가 노인들이 겪는 치매 문제의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 영화의 예를 들자면 수인화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자기들도 인간들을 피해서 일종의 작은 킹덤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작은 왕국을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구려나갑니다. 아마도 이 영화의 예상대로라면 이제 수인화된 사람들은 점차 동물화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감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부분은 또 애매하게 좀 표현하고 있죠. 뭐 인간같이 말하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겠지만, 뭐 일종의 자기들 나름의 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그 사람과 애정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인상적인 부분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물들도 있는데요. 그 영화에서 아빠 프랑스와 일하고 있는 식당의 사장의 경우에는 이 수인화된 동물들 갖다가 배제하는 캠페인. 그러니까 그가 만든 티셔츠, 마을에 있는 상인회와 함께 만든 티셔츠를 보면 우리는 동물을 사랑한다.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좋다. 라고 하는 일종의 배제의 전략이죠. 구분하는 전략을 가지고 있고, 반면에 같이 일하고 있는 여성의 경우에는 이미 수인화가 된 동생을 갖다가 이제 몰래 숨겨놓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해프닝이 또 벌어지기도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주인 사장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사실을 쉽게 눈치 못 채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상황들을 보여주면서 다양한 이야기들의 풍성을 보여줍니다. 영화에는 이 에미를 갖다가 에미를 그 자체로서의 존재를 그냥 인정해주는 경우, 그 다음에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변화하고 있는 양상, 그러니까 그들을 그 수인화된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프랑스와라고 하는 주인공처럼 이 사랑하고 있는 대상을 떠나보내기 싫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생각이 변화되는 거죠. 주일리라고 하는 경찰도 좀 비슷한 경향이 있고, 반면에 영화 속에 등장하는 제도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들을 갖다가 철저하게 차별을 두고 공국의 대상으로 삼고 그들과 이제 분리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사실 뭐 동물권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하자면 뭐 싱어나 레건 같은 고전적인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케이스들도 있겠습니다만, 이 영화에서는 뭐 그 동물권이라고 말하기까지는 뭐하겠습니다. 일종의 되게 은유와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영화이기 때문에 뭐 딱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든 생각할 거리를 준다는 지점은 상당히 재미있고요. 영화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갈등 요소를 극대화한다기보다는 영화에는 이제 이 아빠가 프랑스화가 자신이 이제 이미 동물화된 와이프에게 들려주었던 옛날 노래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특유의 이제 이 자연의 풍경들을 묘사하면서 펼쳐지는 음악들 같은 것들을 통해서 각각의 삶의 양태들이 제각각일 수 있고, 인간이 그것을 인간과 다른 존재, 그러니까 또 이 영화에서 말하자면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존재들과 공존할 수 없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은 영화였어요. 뭐 그래서 사실 뭐 100% 이 영화가 딱딱 떨어져 있는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영화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적어도 영화에 가지고 있는 품격과 매력이 있는 영화라는 점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래서 아주 대중적으로 크게 소구될 만한 영화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영화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래도 뭔가 많은 생각을 품게 하고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애니멀 킹덤, 뭐 일단 연초에 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좋은 영화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를 뭐 대략 맞춰보려고 합니다.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뭔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음악을 듣지 않으면 또 의미가 없는 거라서 조금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뭐 극장에서 많이 상영하고 있는 영화는 아닙니다만, 나중에 찾아보시면 또 좀 따뜻함과 생각을 많이 그 따뜻함도 느낄 수 있고 생각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또 아주 또 막 어려운 영화는 아니, 형식적으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수용을 하면서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는 영화였습니다. 애니멀 킹덤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